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국회 국정조사에 불려나온 사람들의 면면이 그야말로 과관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일국의 총리이고 또 장관이란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끼리끼리라지만 아무리 내란 정권의 장관들이라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그저 책임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람들 뿐입니다. 누구도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총리나 장관 등의 고위직은 책임지는 자리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을 풀어주실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진영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평론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왜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합을 맞추는 것도 아닌데 아무 질문을 드려도 다 답을 주시니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답답해하다. 특히 오늘 더 답답한 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4대 4로 갈려가지고 기각이 됐죠. 이진숙 씨는 다시 출근하게 됐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답답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 속 보니까 방통위원장 어떻게 된 건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정파적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도 사실 이진숙 씨가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공무원이면은 직무정지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서 헌재에 가니까 엄청난 큰 죄를 심판하는 것처럼 인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잉 무게를 부여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씨가 과연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큼 이 사람을 징벌하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하여튼 무게감 때문에 기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공무원들 아시잖아요. 저 정도면 다 전부 다 직무 대기 발령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재판이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런 것들로까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될 조직이 헌재다. 특히 인사에 관한 최종 판단을 헌재가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서의 넌센스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파적 판단이었고 그래서 이진숙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면죄부는 아니고 헌법재판이 일종의 형사재판처럼 아주 면밀하게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거 보장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라는 원래 제도 취지를 좀 망각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제가 이제 있다. 징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징벌이 아니잖아요. 해임이지 않습니까? 해임. 그렇죠. 그 자리에서 직을 수행하지 못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대단하게 취급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판검사들. 그거 뭐 일개 판검사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해가지고 또 헌재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상원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정도는 그냥 국회에서 탄핵하면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 중에 김미경님 이진숙 기각을 보고 힘이 빠지네요. 이건 뭐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구독자들의 마음은 야 이러다가 윤석열 탄핵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하고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헌법 위반의 소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진숙이 헌법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장관이라는 것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해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진숙이 또 뭐 투표해서 뽑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의 이른바 이제 국무위원 제도, 장관 제도 이거 난센스예요, 난센스. 이렇게 된 이유가 그 헌법 만들 때 원래 우리가 내각제로 만들던 것을 하룻밤 사이에 이승만이 그 유진호 박사 시켜가지고 뒤집으면서 대통령으로 되면서 국무위원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은 세크리테리예요. 내각제에서는 미니스터고. 근데 지금 우리 미니스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잉 책임 부여해놓고 과잉 위상을 부여해놨기 때문에 자르는 것도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임명 제청한다는 것도 헌법 조문이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정도 조금 밖에 없었죠. 그때 저기 그분 이해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표현하자 많이 개겼죠. 그럴 거면 저를 자르세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제 국가에 총리가 있는 것도 코미디죠 사실은. 이거 우리 권력 구조 자체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진숙 씨에 대한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진숙 케이스와 윤석열 케이스는 엄연히 다르다. 아니 헌재에서 4대4 정도 나오면 대통령이 이 사람 그냥 물러나라라고 사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상식적으로 하자면. 그렇죠. 과거 정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김두관 의원이라는 분이 노무현 정부 때 행자부 장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농민 시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죠. 과잉 진압했다고 해서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해임 건의안 내자마자 장관이 스스로 옷 벗었어요. 그게 정치적 도의인데 지금 도의, 상식, 염치, 룰 이런 게 완전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헌재 가가지고 법률적 판단 받기 전까지는 난 개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윤석열이 만든 이 저기 뭐야 정말 지저분하고 비루한 이 관료 체계예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그런 짓거리 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 보통 회부되면 부끄러워서 다 바로 사표 내버려요. 끝까지 버텼잖아요. 김두관 장관이 당시에 그만둔 건 네네. 노무현 정부에 부담 주고 싶지 그렇죠. 않다. 네네. 그리고 그때 전영철 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인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하고 네네.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뭐 장관들이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대통령은 그걸 즐겼고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래 대통령 할 자질, 장관 할 자질 그런 인품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뽑아다가 대통령 되고 장관 다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고르고 골라서 그런 사람들만요. 네네. 그럼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책임지려는 사람들로 내각 구성도 하고 그랬다고 평가할 수 있네요. 아 그렇죠. 그 이해찬 총리 기억나시죠? 골프 쳤다고 그만뒀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3.1절 날 골프 쳤다가 그만두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고소 고발되고 법률적인 문제가 돼서 사표를 안 내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노무현 사람들.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다음에 장관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지금 들이대면 한 명도 남아 있지. 한 명도 남을 사람, 한 명도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장면, 국회 군인들이 들이닥친 장면도 사실인데 우리가 다 봤는데도 지금도 의아한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이고 그걸 불법 계엄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들이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는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도 정말 이게 보고도 안 믿기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저는 전부 다 모든 게 윤석열이 상식을 다 파괴해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러분 국회에서 난동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법원에서 난동 부리는 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난동 부리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기물파손하고 난동을 피웠는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내란 혐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징역 22년 선고받고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란인데 법원이라는 것은 법리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난동을 피웠다라는 것은 역사상 최초에 있는 일이고 민주공화적 질서를 완벽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한국의 이 정체를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됐는데 이거 사실 이것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법원이 공화적 역할을 합니다. 공공선을 추구하는 법률의 기준에서. 즉 법원은 투표라든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법률의 기초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서 공화적 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신성시하기도 저는 별로 신성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그래서 이야기하고. 판사들 들어오면 우리가 일어나서 예의도 갖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설명을 하자면 이럽니다. 민주적인 공화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수식어예요. 공화정에. 네. 그만큼 공화정이 더 근본적인 겁니다. 이 법원에 침입한 것은 그 공화정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1922문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지금 좀 지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지치면 안 되죠.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시민혁명 또는 뭐 민주주의 혁명, 때로는 뭐 부르주아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요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럽의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이 제가 기억하기로 1789년인가요? 네. 1789년부터 해서 보통 우리가 1948년 그리고 늦게는 1871년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보는 사람들. 그렇죠. 뭐 황제 들어왔다가 왕정 복고 됐다가 제2공화국 갔다가 뭐 이랬으니까. 진보와 역반동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정부를 수립한 순간이 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라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19 혁명이라는 민주주의를 또 발전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87년 6월항쟁이라고 이 과정들이 통틀어서 다 이 민주주의 혁명이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역사적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반동은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죠. 12.12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반동이 윤석열 있고.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라는 건 참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우리는 헌정 질서라는 걸 좀 통 크게 봐야 되는군요. 네네. 지금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윤석열의 일탈 때문에 이런 내란 또는 폭동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요새 우려스러운 게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건 이것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극우가 원래 한국에 많지는 않았어요. 네. 많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정광훈, 유에 의해 가지고 보수가 극우화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원래 극우가 제법 많아요. 극우가 제법 많은데 이 극우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도권 내에 생존할 수 있는 극우가 있고 제도권 내에 존재하지 못하는 반체제 세력의 극우가 있는 거예요. 자, 제도권 내에 생존했던 극우는 사실 국민의힘의 뿌리 아닙니까? 네. 박정희가 극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이 극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국가 발전론이라는 하나의 목표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오기 때문에 이게 제도권 내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뿌리적 흐름이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새롭게 등장하는 극우가 나와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정당하는 저는 뉴라이트에서 찾고 싶어요. 네. 뉴라이트와 일베현상 이런 데서 찾고 싶은데요. 뉴라이트는 원래 좀 레프트였던 사람들이 라이트 쪽으로 변절 또는 전향하면서 극단적인 이쁘게 보이려고 우리는 원래 뭐 이런 거 김문수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제도권 내 극우들하고 달라요. 네. 극우 급진주의 아스팔트 시민운동이 되는 거야. 역동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이 아스팔트와 역동성이라는 것은 진보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스팔트 극우가 생겨버린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스팔트 극우들이 제도권 극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거기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윤상현 같은 이런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 저는 별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윤상현이나 윤석열이 뭐 원래 보수나 뭐 극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의 수준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맑고 투명한 머리인데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거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전두환 사이가 되기도 했다가 재벌 사이가 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야 제도권 밖에 있었던 이 반체제 아스팔트 극우들은 우리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해야지 출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숙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지배해보자. 라는 저는 생각들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으로 제도권 이 극우를 장악해버렸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체제 극우들한테 장악당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네. 구독자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해 안 되는 건 일부 개신교인들이 그날 폭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기독교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건데 전광훈 교회 뭐 전도사라고 그러나요? 문 뻥뻥 차고 다니고 뭐 사람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걸 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위험한 징조네요. 저는 뭐 사실 그 기독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일부 한국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부르주아 엘리트주의, 폐쇄주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예수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아니죠. 말씀하신 거 네. 사랑과 통합이지 네. 않습니까? 사랑과 통합인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극우화해서 어떻게 되면 혐오, 배제, 차별하고 연결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회에서의 근본주의 세력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차별금지법들을 진보가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사실 진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차별하면서 극우화되는 겁니다. 종교의 외피를 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는 사실은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을 뿐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사랑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 정광훈이라는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아닌지 질문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저분의 신성모독성 발언들 있잖아요. 네네. 예수님 뭐 하나님도 내 앞에서 그렇지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속옷 얘기도 하고 네, 정말 네. 천박하게 짝이 없는데 일정한 세력을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기반이 네. 아까 얘기한 뭐 차별, 혐오 또 개개인의 소외감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광화문에서 인정받으면 네네. 우쭐해지고 네네. 또 용돈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 모임이 유지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이건 비극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폭동이 일어났는데 경찰, 검찰, 법원 이 폭동을 단죄할 의지가 있는 거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부족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소요나 저는 내란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이게 뭐 특가법이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양문석 의원이 또 하나 터뜨렸어요. 네. HID 오비들의 관련설 이야기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명령이 안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보면은 유튜브로 막 생중계가 그렇죠. 되고 생중계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되는데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다는 뜻 네네. 아닙니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조직이 있고 지휘 체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뭘로 갑니까? 범죄 조직으로 갑니다. 조폭들 그렇죠. 징벌할 때 쓰는 범죄 조직으로 범죄단체 구성죄라는 게 그렇죠. 있습니다. 범죄단체 구성죄가 네.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하면은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보안법상 네, 한번 국가 안보를 흔드는 거니까요. 조직이 있고 이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휘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거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늘 보았던 네, 네, 반국가단체 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다스려야 되고 그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보다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더 뭐라 그럽니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침탈했다.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기들만의 목표와 강령과 조직과 명령 체계를 가진 조직. 이거 반국가 단체 아닌가요? 좀 반국가 단체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네네. 우리가 삼권 분립 얘기를 하는데 네네. 12월 달에는 국회를 터는 걸 봤고요. 네네. 1월 달에는 법원을 터는 걸 봤어요. 그것도 뭐 논리적으로 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력으로 총칼 들고 뭐 쇠파이프 들고 법원과 국회의원 끌어내고 하나는 영장판사 잡으러 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정당은 자신의 권력적 목표와 직구 목표를 표명하는 강령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파티 플랫폼 또는 파티 매니페스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당의 목적이고요.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단 사건 조작할 때마다 강령이 있잖아. 네네네. 쟤들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야. 쟤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있는 목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지금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제대로 들여다보는 방법은 국가를 지켜야 될 책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고 또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결과에 대해 살펴보는 거라고 보고요. 자, 윤석열이 헌법재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뭘 하고 싶은 거잖아요, 윤석열 아니,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농담 비슷하니까 네. 이게 심심해서 나왔다. 뭐 그러니까 이런 구치소에 이야기를 있기 답답하니까. 네, 말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증인들에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지지율이 지금 이만큼 오르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거짓말해 라는 그런 저는 이른바 눈짓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종합적으로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쁘게 단장하고 나오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양복도 잘 차려입고 이런 것도 그런 시그널을 위한 그렇죠. 준비 작업. 네. 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에게 나는 이렇게 건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원래 화장의 역사 아세요? 화장의 역사가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네.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하는 사실 이 왕 같은 권력의 존재. 상징이지 네, 않습니까? 카리스마의 상징이고 조선시대 왕들이 화장을 했어요. 네. 예, 그 똑같은 행태입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건 살기 위한 노력일 텐데 네네. 결국 통할까요? 중요한 문제는 이미 통하고 있잖아요. 어. 극우들이 헌법 위반에 해당되는 법원을 침탈하고요.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1등으로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상승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두 가지 측면에서는 분리가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본인의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문제에서는 이런 극단적 행동들을 통해서 인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자체가 법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법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덤비고 있고 법안의 영장에도 거부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재에서 본인의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민의힘의 집권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보수를 결집시켜줬고 내가 이만큼 극단적인 세력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나를 사면시켜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거죠. 트럼프가 그 징역 22년형 선고받은 폭도들을 사면했듯이 네네. 나도 사면할 거다. 네. 지켜봐야 되고 또 당장의 탄핵 국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게 될 대선 국면도 매우 중요한데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지율이 그냥 묘하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뭐 보수가 과표집된 건가 네. 문항의 문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일단 문항 설계가 장난질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네. 첫 질문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보수가 과포집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여론을 선도하면서 이 밴드웨건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갤럽이라든가 리얼미터, 오늘은 보니까 조원 CNI라고 하는데 다 나름 뭐 규모도 있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들이에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회사들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보수 과포집 현상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김문수의 갑작스런 이 뭐라고 합니까 도발적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추세고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지자들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구독자 입장에서 그러면 뭐 앞으로 여론조사 전화를 내가 잘 받으면 되는 거냐 또는 뭐냐 뭐 그러니까 좀 지금 국면을 정리하고 네네. 새로운 단계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여의도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곳곳에서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답답함 있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도 이상하고 뭐 오늘 이진숙은 살아 돌아오질 않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부 두 가지를 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첫 번째는 조금 더 좀 상황을 인식하고 참아주십시오라는 부탁과 두 번째는 민주당에게 날카로운 비판적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전술적 오류를 범한 게 많습니다. 강해야 될 때 강하지 못하고 유연할 때 유연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집니다.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여론조사 응답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전속결로서 윤석열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윤석열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 그리고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침대 축구를 하면서 내란 특검이 왜 통과되지 않는가라는 답답함, 즉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왜 당장의 결론을 맺지 못해? 라는 이 답답함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는 나는 진보가 아니야, 나 중도로 빠져버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네. 또 윤석열 정부 2년 반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두 달 정도 조금만 더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야당과 민주당이 집행권이 없잖아요. 네. 집행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윤석열 빨리 체포 못한 거 어떡합니까? 그죠? 이런 좀 이해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긴 하지만 네. 12월 7일에 탄핵 실패했고 네네. 그러나 14일에 됐고 네네. 굉장히 답답하지만 윤석열 체포도 계속 못하고 있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하고 더디긴 하지만 네네. 지금 방향 자체 제대로 방향은 가고 제대로 있는 거 가고 맞다. 있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구속자도 10명이 있고. 네네. 네. 그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보면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거기에서도요 보수가 10% 정도 과포집이 됩니다. 진보에 비해서.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보수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네요. 위기감에 의해서 결집을 한 거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보수가 290, 네. 진보가 220, 그다음에 중도가 440이라고 나와요. 네. 이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 사실 진보자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했는데 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요즘 하는 게. 네. 그러니까 A씨 나 진보라고 하냐, 나 응답이라고, 나 중도라고 해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증거가 어디냐면은 보수가 과포집되고 진보가 적고 중도가 많으면은 정당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등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꽃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1등 나와요. 네. 아직도 국민의힘보다 한 5, 6% 앞서 나와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한 5에서 한 6% 나와요. 실제로 이 상대적인 진보가 상대적인 보수보다 10%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럼 뭐냐? 나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래도 미워도 정당 간의 대결 구도가 되니까 민주당 찍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이제 스스로 진보라고는 하기 싫어. 요거는 내가 정체성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대적 개념이 아니야. 근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적대적 개념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래도 나는 국민의힘 찍을 수는 없어. 네네. 민주당 지지할 거야. 조국 혁신당 지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 상황은 나는 진보이지만 진보라는 정치적 주체들이 하는 행태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라는 그런 것들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효능감을 좀 더 보여줄 필요도 있다. 네,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지나간 거를 좀 자꾸 곱씹어서 뭘 하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초반에 한덕수 날리고 최상목에 대해서 강하게 했어야 돼요. 네. 예, 이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갔어요. 총 들고 들어가서 싸우라 뭐 수많은 주문들을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집행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집행권이 이건 사실은 최상목한테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최상목이 나쁜 사람인 거야. 자기가 지휘권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문제. 그다음에 언론의 편파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인정합니다만은 이 이른바 이 민주파출소에서 하는 카톡 신고. 네. 그거 홍보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국민의힘이 전국적으로 붙인 플랜카드,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 이재명이 당신의 카톡을 본답니다. 뭐 이런 거. 그거 대형 플랜카드 걸어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멈춰버렸잖아. 우리 방송 토론하는 사람들의 스킬 중에 하나가요. 내가 토론에서 진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졌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내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먼저 한마디 좋은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가짜뉴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문제에 대해서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선동적으로 치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선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보고서 써가지고 법안 통과시켜주고 이걸 가지고 정책 토론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전략의 부재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박진영 평론가의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고 이 답답한 국면을 뭐 이 국면을 타개할 것도 사실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민주당밖에 없죠. 네, 민주당이. 그리고 제가 또 다른 평론가들에게 하나 좀 다른 평론가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 1위 나오잖아요. 거시적 안목에서의 대선 행보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은 한 발 더 앞서가 있습니다. 네. 한 발 더 앞서가 있는데 그 가짠치도 하는 중도 언론, 진보적인 척하는 싸구려 언론들이 지금 이재명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지도 않고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대선 행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늘 한 발짝 앞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야권의 잠재적 지도자들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대권 행보를 함으로 해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국면 전환을 하는 방식 자체가 극단적인 대립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하는 이 저질 정치 논쟁들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 하여튼 시간은 가고 있지만 좀 더디게 가고 있고 답답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박진영 평론가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입니다. 오후 2시에 탄핵 심판이 또 열립니다. 김용현이 나오네요. 이거는 조율이 됐다는 겁니까? 윤석열하고? 지금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재집권 전략 상황실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탄핵되고 감옥 가겠지만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면은 우리는 사면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재집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래서 주범은 나 김용현이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아마 이런 저는 마음가짐을 먹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끊임없이 김용현이 했다, 뭐 포고령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버렸는데, 네네. 그거를 김용현이가 인정하면서 나온다. 네네. 그러면 아니 헌법재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있죠. 네. 윤석열이 사면되기 쉬워지죠. 그러니까 내란 주범인 것과 공범인 탄핵은 되고, 예, 사면되기 쉬워지죠. 그리고 또 이른바 이 극우 아스팔트들이 윤석열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모시게 되죠. 사면 가능성이 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네.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반체제 극우와 제도권 내의 극우가 지금 연대하는 상황인데 이 우위를 잡는 곳에 중요한 매개적 이 서열을 정해주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것도 하겠네요. 만약 탄핵된다면 대선이 열리면 네네.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되어야지 윤석열이 사면됩니다. 아니 그리고 편지도 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어김없이 자기 길을 가는군요, 이 사람. 네네네. 전혀 빈틈없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생사 자체가요. 네. 정책이라든가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복되게 한다.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공공선을 가지고 화목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권력 정치, 생존의 정치 이런 것들이 검찰 내에서의 내부 정치로 몸에 익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육강식에 물어뜯는 부분들. 왜 직장 내에 그런 정치 횡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위에는 막 비굴하고 그렇죠.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하고 아래 사람 짓밟고 경쟁자 물어뜯고 투사하고 뭐 이런 자기한테 거 있지 도움이 되면 딱 네네, 줄세우고 네네. 도움 안 되면 무조건 없애버리고 네네네. 가장 야비한 스타일의 예, 인간. 국가의 비전이라든가 공공선이 배제된 마키아벨리. 네. 딱 그 부분에 숙달된 조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거를 변호인을 통해서 아마 의견을 주고받고 이럴 텐데 사실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끼리 소통하는 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최상목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존재가 그런 하나의 느슨한 연대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교정 당국이라든가 변호사 접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란 공범들과 권성동, 권영세, 그 다음에 이 최상목까지 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의심합니다. 저는. 네.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은 뭐 탄핵 심판밖에 없을 텐데요. 하여튼 시간을 좀 보도록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뭐 좀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죠.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줬다는 메모, 비상입법기구 쪽지, 네. 국보위 쪽지.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면요, 나머지는 다 증언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접 화면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죠. 어제입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다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뭐 그다음에 곽종건 특전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증언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말이 다투는 그렇죠. 상황이 말과 됐다. 말이 다투는 상황일 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녹취가 있거나 그럼 좋죠. 근데 녹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자화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활자화된 것이 굉장히 증거로서의 이 가치가 높잖아요. 활자화된 것이 포고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목에게 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구구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라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 문건은 이미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공개됐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문건은 존재하는 거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의 소위 수작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한 거를 해. 김용현이가 한 걸로 하자. 네. 네네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게 자기들의 희망사항인데 네네. 희망사항대로 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김용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이 내라는 우두머리다. 그럼 뭡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이 그다음에 내란의 주요 종사자다. 그러면 5년 이상의 형 또는 여기도 사형, 무기 다 되죠. 무기금고가 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용현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라도 거의 넘버 2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김용현도 종범이라도 무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나쁜 범죄니까. 그렇죠. 무기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 그 김용현 입장에서는 내가 주범이나 공범이나 다 무기인 거야.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주범으로 뒤집어 쓰고 윤석열한테 끝까지 충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저는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들하고 한번 형량에 대해서 따져봤겠죠.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최대한 형을 낮춰줘가지고 윤석열이 사면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윤석열의 힘을 입어서 사면되자 이런 상상력 발휘할 수 있죠. 네. 물론 저는 이거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의 탄핵을 완벽하게 반대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 반대의 프레임이 7대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설령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으로서 대선을 이긴다 소치더라도 탄핵에 완벽하게 반대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윤석열 사면 예를 시켜줄까요? 들면 김문수라면 아니 김문수가 되면은 탄핵 사면해주고. 사면해 주겠죠. 네. 근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 뭐 유승민이 됐다고 칩시다. 윤석열 사면 시켜줄까? 저는 안 시켜준다고. 윤석열의 정치적 부담이나 위험을 껴안으려고 하지 아유, 않을 아무도 거다.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네. 노태우는 친구한테 대통령제를 물려받았는데도 백담사로 보내버렸는데요. 네, 어디 그게 권력인데. 외국으로 내쫓든지. 네, 네. 이 극우들의 수괴가 된 윤석열을 왜 사면시켜줍니까? 절대 사면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있겠어요? 내란 외란죄에 관한 사면 반대하는 법률도 낼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점잖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발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발악하고 네. 있고 김용현도 발악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보통 스타일이 그러니까 정말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선처를 바라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 뻣뻣이 들면서 발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도 윤석열이 참 전 가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앞에서 굉장히 제법 겸손한 척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말하려고 그러고 마이크가 안 되네요 이러고. 좀 비루하고 치졸한 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약자의 강하고 강자의 약한 모습 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낮은 자세인 척 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헌재에서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비루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자에게 약하고 뭔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헌법재판관의 노동 강도도 걱정하더라고요. 일도 많은데 저까지 뭐 이런 거. 네. 당신이 사고 안 쳤으면 헌재 재판관들이 안 피곤하죠. 그러니까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 되는데도 그럽니다. 하여튼 정말 희한한 종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끼리끼리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조태열 또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정말 그것도 좀 가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정도만이 그래도 공직자로서 품위가 있고 품격을 지킨 거고 아예 선서도 안 한 이상민부터 해가지고 전 행안부 장관이죠. 이 사람들은 엉터리다. 저는 저 탄핵 사유라고 봐요. 아, 네. 장관이 저 정도 기억이 없으면 저 장관 자리 실행할 수가 없죠. 장관 자리 해임해야 됩니다. 저 정도 기억력 없는 사람이면은. 네. 그 자꾸 우리가 탄핵 거리니까 법률 용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행정 용어잖아요. 해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 정도 기억력이 없으면 장관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심신미약 상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심신미약 상태면은 장관 자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자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런 인간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시켜놨는지 기가 찹니다. 뭐 원래 그렇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참정권도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참정권은 뭐 후보 3명 중에 하나 고르는 사실 아주 고도의 뭐 작업은 아닌데도 그런데 장관이란 자리, 총리란 자리는 전혀 다른데요. 계엄령 선포된 날, 국가 중대사가 일어난 날에 쪽지를 받았다라는가 무슨 행동이 있었다. 이걸 기억 못한다면은 공직 안 해야죠. 저 정도면 정말 그 옛날식 표현은 면석이도 저기보다 나아요. 진짜. 자, 한덕수의 말 중에 그날 당일날 내란의 밤 그때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2번 쓰는데 사람의 기억은 거꾸로 아닙니까?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잘 나는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로 기억되잖아요. 트라우마로라도 기억되는데 저 이야기는 기억을 하기 싫겠죠. 나의 내란의 공조의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기 싫겠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정말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자, 구독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꾸로 충격적일수록 우리가 강하게 기억하는데 국무총리나 되는 사람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어디서 저렇게 깜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리더십도 없고 저런 사람들만 골라다가 장관을 시키고 총리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한덕수 씨는요. 노무현 정권 마지막 총리 때도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어디서 이상한 그 추천을 받고 저런 사람을 총리 시켰나라고 그런 이야기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정권 바뀌니까 이명박한테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무역협회인가 거기에서 한 자리 했고요. 주미대에서 나왔고.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 김현장에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사람 예전에 그런 뭐 선정비 같은 걸 세웠잖아요. 네. 사또가 와서 잘하면. 그러나 거꾸로 한덕수 같은 사람은 반면교사로서 무슨 어떤 귀감이 아니죠. 경계를 삼아야 될 그런 캐릭터인데 아주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라는 사람도. 87년 민주화 이후에 관료들이 정치적 색깔이 없어지잖아요. 네. 정치적 색깔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회주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뇌세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최대한 줄여버렸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료 장관은 없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자 공수처가 이제 윤석열 얼굴도 못 보고 있는데 윤석열의 의도죠. 의도가 지금까지는 통하고 있는데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넘기는 방법밖에 없겠죠. 공수처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황이죠. 2가지 관점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실력에 대한 신뢰 부족. 그다음에 검찰의 이제까지 윤석열과 편향되었던 부분에 대한 신뢰 부족. 네. 이걸 둘 다 해결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사실 대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대선에서 이겨된다. 대선에서 이기면요 특별법 해도 돼요. 공소시효 없는 특별법 해도 되고 네네.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은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대선 행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 내란 관련 특검법 민주당이 섬세하게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최상무한테 넘겨놨는데 또 14일 또 시간 끕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 예. 그리고 또 제가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볼 거면은 그냥 국민의힘 안을 100%다 들어줘 버리던가. 저기 뭡니까? 인지수사 부분 네. 그거 없애도 돼요. 어차피 검찰은 수사할 때 인지수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사에 인지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관련자 있으면 다 부르는 건데 그걸 국민의힘이 빼라고 했잖아. 그럼 빼버리고 줬어도 돼요, 차라리. 아니면 원한 대로 외항까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선전선도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최대치로 하든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도 답답하고. 맥락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2달 안에 치러야 될 대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준비를 착실하게 하는 게 맞다. 네네네. 그럼 대선 준비를 정당에서 진행한다면 네네. 한 표라도 더 벌어오는 일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제 투트랙인 거죠.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이 현안이라고 하는 핵심이 내란을 어떻게 이제 종식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강하고 속도 있게 나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당 지도부는 대선 플랜을 준비하면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한국호라는 이 전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 이러면 내놔야 돼요, 벌써. 나와야 돼요. 왜? 고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크게 퉁퉁퉁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은행장 6명을 면담했는데 네네. 국회의원도 몇 명 같이 갔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긍정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별 5. 네. 네네. 별이 5개 아주 네네. 잘한. 그런 거 해라. 네. 그 갔다 오시면서 메시지도 내고 네. 후속 조치도 하고 네. 이래가지고 그게 쭉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보이니까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지율 1등 나오는데 대통령 못지않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크게 움직여야죠. 시중은행의 재정 상태의 문제라든가 금융시장 문제 당연히 체크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정말 빚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고 30년 동안 경제활동에서 아파트 한 채 구입하면 아파트 주인이 2명이에요. 나하고 국민은행, 네, 나하고 우리은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대통령처럼 행세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분명히 반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짜 뉴스라든가 네거티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대통령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회의 제1당의 대표가 금융도 챙겨야 되고 가계부채도 챙겨야 되고 이거 윤석열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안 하고 국회에서 이거 입법이라도 안 하면은 그리고 정부를 데려다 놓고 질의응답하면서 따지지 않으면은 국민들 지금 다 죽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처럼 군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국민의 삶, 민생을 도모하는 건데 네네. 왜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어?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뭐 가짜 뉴스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하세요 진짜.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박진영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박진영 맞는 말만 하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송아님, 최송아는 언제 피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시부터 또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켜보고요.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스픽스를 통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들도 잘 보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놓치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아주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내일 다음 주면 이제 설인데 구독자들께 또 설 인사도 한번 해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윤석열 없는 설을 맞이했잖아요. 내년 설은 윤석열은 감옥에 있습니다. 내년 설을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없는 설을 맞아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선물은 어떠세요? 광화문 살롱에서 전 쿠키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굴비, 애호박, 새우튀김, 마들렌, 표고전, 복주머니 등 귀엽고 깜찍한 데에다
맛과 영양도 뛰어난 쿠키입니다. 전 쿠키 세트 대짜 큰 게 27,000원, 소짜 작은 게 11,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재미있는 포장을 원하신다면 2,000원 추가로 하시면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선물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쿠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꼭 구매하셔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센스 있는 선물로 전화문의 053-573-8200번, 8200번, 단체 주문은 010-9284-2184, 9184-2184, 주문은 하단에 고정 댓글 혹은 더보기에 스픽스 스토어 링크 누르시고 바로 구매 페이지로 연결되니까요. 구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고요. 또 나라의 운명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노력해서요. 하나하나의 국면 제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